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61번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에 보시면 이온 전극법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은 단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분석 방법, 풀이에 있는 분석 방법을 굳이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온 전극법으로 분석하는 이온 전극법으로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을 찾으라는 소리겠죠. 따라서 이온 전극법으로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시안이에요, 시안. 그래서 시안의 분석법을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기 때문에 이온 전극법은 시안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안의 분석법은 두 개가 더 있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온 전극법, 연소 그런법 세 가지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유기인입니다. 유기인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물질. 그래서 시안과 유기인의 분석 방법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출 시험 방법의 용출 조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용출 조작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가번의 혼합액을 상온 상압에서 진탕 횟수가 매 분당 약 2000회 되도록 한다. 자, 그리고 납은 진폭이 7에서 9cm의 진탕기를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답은 6시간 연속 진탕한 다음에 1.0 마이크로미터의 유리섬유 여과지로 여과한다. 답은 여과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원심분리기를 사용해서 매분당 3000회전 이상으로 20분 이상 원심분리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의 진폭이죠. 그래서 진폭은 얼마죠? 4에서 5cm.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 합수 분광광도법을 이용해서 중금속을 분석할 때 중금속의 종류와 측정 파장이 틀린 것은 원자 합수 분광광도법이라는 것은 중금속을 분석하는 전문 장치라고 그랬죠. 가번에 크롬은 357.9나노미터, 나번에 육가 크롬은 253.7나노미터. 자, 육가 크롬이 253.7이 아니고 357.9나노미터입니다. 가드뮴은 228.8나노미터, 납은 283.3나노미터. 그래서 납은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64번 시안은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항목이에요. 시안을 분석하기 위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은 클로라민 T와 피리딘 피라졸로 혼합액을 넣어서 나타나는 청색을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따라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발색되는 색깔과 흑광도 측정 파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색이면 600대의 파장이니까 청색 620나노미터 맞습니다.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1mg/L. 다음에 pH 이하의 산성에서 피리딘 피라졸론을 넣고 가열 종료한다. 여기서 시약이 잘못됐죠. 피리딘 피라졸론이 아니고 뭐예요?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2 나트륨을 넣고 가열 종료해야 되겠죠. 다음에 유출되는 시아나수소를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포집한 다음에 중화한다. 따라서 답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답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6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항상 동일하게 출제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만큼 문제 자체가 조금 구석진 부분에서 출제한 경향이 있어요. 자, 문제 65번에 보시게 되면 유해 특성, 재활용 환경성 평가 중에서 폭발성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격렬한 연소 반응이 예상되는 경우에서는 시료의 양을 0.5g으로 해서 시험을 수행하며 폭발성 폐기물로 판정될 때까지 시료의 양을 0.5g씩 점진적으로 늘려준다. 답은 시험 결과는 게이지 압력이 690kPa에서 2070kPa까지 상승할 때 걸리는 시간과 최대 게이지 압력 2070kPa의 도달 여부로 해석한다. 답은 최대 연소 속도는 산화제를 무게 비율로서 10에서 90%를 포함한 혼합물질의 연소 속도 중에서 가장 빠른 측정 값을 의미한다. 답은 최대 게이지 압력이 2070kPa이거나 그 이상을 나타내는 폐기물은 폭발성 폐기물로 간주하며 점화 실패는 폭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문구 자체를 바꿔서 오답을 출제를 많이 하는데 65번 같은 경우에서는 답은 설명은 산화성 시험 방법이에요. 산화성 시험 방법. 그래서 설명 자체가 이제 나타냈을 때 65번에 대한 설명은 폭발성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답은
산화성 시험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문구 자체를 바꿔서 오답을 출제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방법 자체를 다른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리전극법에 의한 수소이온 농도 측정 시에 간섭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간섭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번의 pH 10 이상에서는 나트륨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낮은 나트륨 오차 전극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다. 맞죠? 가번의 유리전극은 일반적으로 용액의 색도나 탁도, 염도, 콜로이드성 물질 등에 의해서 간섭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가번의 기름층이나 작은 입자상이 전극을 피복해서 pH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서는 세척제로 닦아낸 후에 정제수로 세척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 4번의 피곡물을 제거할 때는 염산 1+1을 이용해 염산 1+1이라는 것은 염산 1ml와 용매 1ml를 혼합한 용액을 뜻하겠죠.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말씀드린 것처럼 용액의 색도나 탁도, 염도, 콜로이드성 물질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간섭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67번을 보시게 되면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서 용출 시험한 결과는 함수율이 85% 이상인 시료에 한해서 시료의 수분 함량을 보정한다. 수분 함량이 90%일 때 보정계수는 자, 여러분들이 수분 함량이 85%일 때 보정계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보정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15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여기서 15라는 것은 함수율이 85%일 때 고형물은 몇 %예요? 15%예요. 그래서 15라는 것은 기준 함수율 85%라는 기준에서 고형물의 함량이죠.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시료.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 시료의 고형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 마이너스 함수율. 지금 문제에서 함수율이 90%니까 90. 그러면 이 값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도 될까요? 10을 대입해도 되죠. 90%가 함수율이면 고형물은 10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정계수 공식이 함수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의미는 그렇죠. 의미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편하니까. 1.5가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8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유기인을 분석할 때 시료 관리 기준으로 해서 옳은 것은 시료 채취 후에 추출하기 전까지 얼마 동안 보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관을 했을 때 냉함소인데 온도가 4도C의 냉함소. 그리고 7일 이내에 추출하고 얼마 이내에 분석하죠? 추출은 7일 이내, 그리고 분석은 최대 40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4도C 40일이 정답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가번의 차광용기, 나번의 밀봉용기, 다번의 기밀용기, 라번의 밀폐용기. 차광용기는 빛광자, 빛을 차단하는 용기. 밀봉의 미생물의 미. 그래서 미생물을 차단하는 것은 밀봉용기. 기밀용기의 기, 공기의 기. 공기를 차단하는 용기는 기밀용기. 밀폐용기는 이물질.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미생물이 나와 있어요. 미생물의 미, 밀봉용기의 미.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크롬 표준원액 1000ml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다이크롬산 칼륨의 양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다이크롬산 칼륨이라는 것은 K2Cr2O7을 뜻해요. 그러면 K2Cr2O7 중에서 크롬이 몇 개 있어요? 2개. 자,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크롬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총크롬, 삼각크롬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다이크롬산 칼륨일 때 다이크롬산 칼륨에 있는 크롬의 숫자 2개, ECr3+. 그러면 다이크롬산 칼륨의 분자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K가 39짜리가 2개, 그리고 크롬 Cr 52짜리가 2개, 그리고 16짜리가 7개. 그래서 294g. 그리고 크롬은 50이니까 2 곱하기 52g이에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다이크롬산 칼륨. 자, 그러면 크롬은 지금 보시면 100mg/L예요. 자, 100mg/L에서 m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줬죠. 그리고 1000ml, 1000ml는 1L. 따라서 X를 계산하시면 0.283g의 다이크롬산 칼륨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금속 분소의 전철인 질산과염수산 분해법에서
진한 질산이 공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염소산을 넣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폭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3분의 법에서는 질산을 먼저 넣고 여러분들 시약을 주입해야 된다는 것. 특히 과염소산 같은 경우에서는 질산이 공존하지 않는 경우에 과염소산을 넣게 되면 폭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죠.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검출기로 사용하는 것은 전자포역 검출기 또는 전해전도 검출기. 답은 시료 중에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성분은 염산으로 추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류의 추출 용매는 뭐가 되는 거죠? 핵산이 되는 거죠. 핵산.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운반기체는 부피 백분율이 99.999% 이상의 헬륨 또는 질소, 시료 도입 온도는 150에서 250도씨 정도의 범위이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 채취를 위한 용기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시료 용기는 무색 경질의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에틸렌 백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가번의 시료 중에 다른 물질의 혼입이나 성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봉할 수 있는 마개를 사용하며 코르크 마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지 및 셀로판지를 씌워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답은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류 실험을 위한 시료의 채취 시는 폴리에틸렌병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류는 폴리에틸렌병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뭐를 써야 되죠? 갈색 경질 유리병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료는 시료를 변질시키거나 시료 용기는 시료를 변질시키거나 협착하지 않는 것이야 하며 기밀하고 누수나 흡습성이 없어야 된다. 따라서 지금은 답은인데 나번도 상당히 중요해요. 나번에서는 지금 여기서 코르크 마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오답으로 많이 납니다.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코르크 마개 같은 경우에서는 유지나 셀로판지를 씌워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팁에 보시게 되면 갈색 경질 유리병을 사용해야 되는 시료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꼭 정리해 놓으세요. 노말핵산 추출물질,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라는 PCB,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류는 반드시 갈색 경질 유리병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4번에 보시면 핵상 폐기물에서 유기물을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적당한 추출 용매는 핵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얼마죠? 5% 미만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추출 용매는 노말 핵산이 되니까 나번.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5번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은 NaOH입니다. 40%의 용액을 조제한 후에 100ml를 취해서 다시 물에 녹여서 2000ml 했을 때 수산화나트륨의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노르말 농도라는 것은 단위가 EQ/L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EQ/L를 나타냈을 때 먼저 여기서 40% 수산화나트륨 40%라는 의미가 뭐냐면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그래서 100ml 중에 40g이 녹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0ml는 0.1L하고 똑같죠. 그래서 40%는 40g 나누기 0.1L와 동일해요. 자, 그리고 1당량이라는 것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 자, NaOH의 분자량은 NA의 원자량 23, O의 원자량 16, H의 원자량 1, 40이에요. 근데 산이나 알칼리는 OH의 개수, 산은 H의 개수가 당량이거든요. 그래서 NaOH는 OH가 1개니까 1당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당량은 40g. 그래서 계산하니까 10노르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값은 지금 10노르말짜리 얼마를 사용하죠? 100ml를 취해서 사용했어요. 10노르말 100ml하고 동일한 농도가 되는 값을 찾는 거죠. 그때 N2를 미지수로 놓고 그 N2를 얼마를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죠? 2000ml. 그래서 10노르말짜리 100ml와 동일하게 N2 농도를 알고 싶은데 그 N2는 2000ml를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N2 곱하기 2000ml. 그럼 N2는 0.5노르말의 농도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중에서 포함된 수분과 고형물을 정량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수분량과 고형물의 함량은
자, 1번 미리 105에서 110도씨에 1시간 건조시킨 정발 접시의 무게 W1 48.953g. 순수 무게죠. 접시. 2번 이 정발 접시에 시료를 담은 후에 무게 W2 68.057g. 3번 수욕상에서 수분을 거의 날려보내고 105에서 110도씨에서 4시간 건조 후에 무게 W3가 63.125g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수분 함량과 고형물 함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분의 함량을 계산하는 식은 W1, 2, 3 중에 제일 큰 값이 뭐죠? 2. 그래서 W2 마이너스 수분을 계산하려고 하면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건조 후의 무게가 W3예요. 그래서 W2 마이너스 W3가 제거된 제거된 양이죠. 그러니까 수분량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 W2 마이너스 W1. 그러면 순수한 시료량이 나오겠죠.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W2가 68.057g, W3가 63.125g, W1이 48.953g을 해서 계산하면 25.82g이에요. 그럼 지금 고형물의 함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고형물과 수분량을 합치면 몇 퍼센트?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수분 함량에서 수분 함량을 100에서 빼주시면 뭐가 되느냐 하면 고형물의 함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pH 표준 용액 조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염기성 표준 용액은 산화칼슘 생석회를 흡수관에 부착해서 2개월 이내에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염기성 표준 용액은 산화칼슘 생석회를 흡수관에 부착을 해서 몇 개월?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조제한 pH 표준 용액은 경질 유리병에 보관한다. 다음에 산성 표준 용액은 3개월 이내에, 조제한 pH 표준 용액은 폴리에틸렌병에 보관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톤 이상의 차량에서 적재 폐기물의 시료를 채취했을 때 평면상에서 몇 등분해서 채취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5톤 이상은 6등분, 5톤 미만은 6등분, 5톤 이상은 9등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5톤 미만은 6등분, 5톤 이상은 9등분. 잘 나오죠. 자,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5톤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9등분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옳은 것은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의 총칙이 폐기물과 거의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약이라 하면 기재된 양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5%가 아니고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10%. 다음에 감압 또는 진공이라고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l H2O 이하. 단위가 H2O가 아니고 mHg죠. 그리고 무게를 정확히 단다고 하면 규정된 양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정확히 취하여야 하면 취한다는 것은 액체입니다. 규정된 양의 검체 또는 시액을 뷰렛으로 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액체를 취하는데 뭐를 이용하죠? 피펫 중에서도 홀 피펫을 이용해서 취하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비소를 측정합니다. 비소를 측정했을 때 비와 수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시료 중에 비소를 삼가비소로 환원한 다음에 넣어주는 것은, 그러면 비와 수소를 만든다는 것은 환원을 시킨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는 환원제를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삼가비소로 환원한 다음에 넣어주는 것은 환원제, 아이언이 정답이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법규입니다. 8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유해 폐기물 등의 인체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환경부령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재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나번에 의료 폐기물이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처리라는 것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처리. 다음에 처분이라고 하면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폐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우리가 처분. 처리라는 것은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리. 그래서 특히 처리와 처분에서도 오답으로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환경부령으로 정하느냐. 그래서 재활용은 환경부령, 나머지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82번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법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오른 내용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서 법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갈로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서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가중을 한다는 것은 상습범은 더 가중할 수 있죠. 그리고 초범이나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경우에서는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중이나 감경은 2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죠.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주요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자, 가번 수집, 운반 대상 폐기물의 변경 맞습니다. 자, 나번 영업구역의 변경 맞죠? 답은 처분시설의 소재지의 변경. 그리고 답은 운반 차량의 정차. 여기서 임시 차량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입니다. 자, 풀이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특히 여러분들 라번도 오답으로 자주 나와요. 여기서 운반 차량과 임시 차량을 서로 바꿉니다. 임시 차량의 정차, 운반 차량은 제외,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감량화 시설의 종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폐기물의 자원화 시설, 폐기물 재이용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일단 가번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라번의 공정 개선 시설. 따라서 감량화 시설에는 4가지가 있는데 공정 개선 시설, 폐기물 재이용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이렇게 4가지가 감량화 시설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85번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에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대상인 시설의 면적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전 적립 대상 시설의 면적은 얼마가 되나요? 3,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답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기술의 개발 계획, 답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답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답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자, 여기서 가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죠?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억제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 방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고요.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이 기준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자, 매립 면적이 갈로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폐기물이냐 지정 폐기물이냐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얼마죠? 면적으로 나타내면 15만 제곱미터예요. 반면에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1만 제곱미터. 그래서 풀이에 보면 우리가 그 영양조사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에서 내용 정리를 완전히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은 두 가지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이상. 따라서 일반 폐기물이니까 15만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토지 이용의 제한 기간은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로부터 몇 년이냐. 자,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로부터 몇 년이죠? 30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 폐기물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입니다. 자,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 허용량의 몇 배 이내가 되는 거죠? 자, 1.5배, 2배, 2.5배, 3배, 2배 이내가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배 이내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90번에 보시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답은 토양조사계획, 답은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답은 빗물 배제계획, 답은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계획. 여기서 우리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니까 지하수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침출수는 빗물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느냐를 기준을 하게 되면 답은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 분석 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답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 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답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지시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지 명령 위반자. 자, 여기서 답은 풀이에 있는 것처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이 됩니다. 자, 그리고 9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92번은 상당히 문제가 자주 나오죠. 자,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답안에 해당합니다. 그럼 93번에 보시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자는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얼마죠? 100만 원 이하.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자,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그 밖에 폐기물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폐기물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정보 보급 등 폐기물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단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 여기서는 폐기물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단체. 그래서 대부분 설립하는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협회라고 해요, 협회.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분야? 폐기물. 그러면 폐기물 협회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한국 폐기물 협회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5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후관리 이행 보전금은 사후 관리 기간에 드는 비용을 합산해서 산출한다. 산출 시 합산되는 비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지하수정 유지 및 지하수 오염 처리에 드는 비용, 나번에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 다번에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 조사에 드는 비용, 다번에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 자, 먼저 여러분들 합산되는 비용에 보시면 자, 합산되는 비용입니다.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매립시설 주변에 환경오염 조사에 드는 비용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 위탁 재활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몇 년간 보관하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폐기물에서 보관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재활용 활동 중에는 폐기물을 시멘트 소속놈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이 있다. 이 시멘트 소속놈이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이 아닌 것은 가번에 폐타이어, 나번에 폐유, 다번에 폐섬유, 라번에 폐합성 고무. 자,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폐유입니다. 폐유는 지정 폐기물입니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번 시멘트 소속로로서 시간당 처분 능력이 600kg 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속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다 해당하죠. 나번 멸균 분쇄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 능력이 600kg 이상인 시설. 멸균 분쇄 시설은 시간당 100kg 이상. 답은 사료화나 퇴비화 또는 연료화 시설로서 일일 재활용 능력이 1톤이 아니고 5톤 이상. 압축 파쇄 분쇄 또는 절단 시설로서 일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이상. 따라서 기술관리인의 규모가 바르게 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에 따른 영업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폐기물 종합 처분업입니다.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을 갖추고, 자, 여기서 폐기물 종합 처분업이라는 것은 중간 처분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폐기물의 중간 처분과 그리고 최종 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을 폐기물 종합 처분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폐기물 중간 처분업이라는 것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그리고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이라는 것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서 재활용하는 영업. 다음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이라는 것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중간 재활용업과 최종 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 구분과 업종 구분에 해당하는 영업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론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론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100번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후관리 이용 보증금과 사전 적립금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번 매립시설의 사후 주변 경관 조성 비용,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비용의 지원, 다음에 사후관리 이용 보증금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그리고 라번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시설. 지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